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 여성이에요. 남편은 제가 사는 지역에 꽤 유명한 야채 장수였어요. 싱싱하고 믿을 수 있는 품질은 물론이거니와 싹싹한 성격과 기분 좋은 말투로 저 같은 단골 손님이 많았던 곳이랍니다. 장사는 두 형제가 함께 했어요. 손님들 앞에서도 형동생 하며 서로를 부르는 모습이 보기 좋았고 그런 모습이 호감으로 느껴졌었어요. 훤칠했던 외모도 한몫했고요. 저는 웃는 얼굴이 예쁜 사람이 이상형이었는데 제 남편은 그런 저의 욕심에 꽉 들어차는 완벽한 사람이었답니다. 남편은 다정했어요. 연애하는 내내 다정하고 달콤한 말들로 저를 행복하게 해주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쯤 남편은 잘 되던 야채 장수를 그만두고 동생과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결혼을 할 때가 되어서야 알게 된 것인데 시댁이 꽤나 잘 사는 편에 속했더라고요. 오래 재테크를 하셨다던 시부모님은 첫 만남부터 부자 냄새를 폴폴 풍기셨습니다. 보잘것없고 딱히 내세울 것 없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저는 시댁 식구들이 사는 세상이 저와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고 기가 죽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그런 제게 남편은 걱정 말라고, 겉으로는 저렇게 기가 세 보이셔도 속은 말랑한 분들이라고 저를 안심시켰고 저희는 그렇게 결혼했습니다. 사실 결혼하는 과정에서도 기가 죽었던 일이 적지는 않았어요. 저희 부모님의 재산을 불쑥불쑥 물어오신다거나 예단 예물 문제로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어요. 저는 부잣집 딸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제가 돈이 많은 잘 나가는 여성도 아니었지만 그래도 살아오는 내내 부끄럼 없이 지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불쑥불쑥 내뱉는 시부모님의 그러한 말들은 제가 살아온 지난날이 마치 잘못된 것만 같은 기분을 들게 했었어요. 남편이 도련님과 함께 시작한 사업은 기존에 하고 있던 야채 장수와 연관이 있는 직종이었습니다. 기존에는 야채를 떼어와서 일반 손님들에게 판매를 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직접 회사를 차려 식자재를 보관하다가 거래처 몇몇과 계약을 맺고 식당이나 회사에 매일 신선한 야채를 납품하는 방식이라고 했었어요. 그래도 저는 남편과 도련님이 하도 자신 있게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기에 어느 정도 믿는 구석이 있는 줄로만 알았어요. 워낙 남편을 믿었기에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시작할 건지 하는 문제들을 굳이 꼬집어 묻지 않았습니다. 알아서 잘하겠지. 그래도 어느 정도 믿는 구석을 만들어 두고 시작하는 거겠지라고 생각했었어요. 뭘 해도 잘할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알고 보니 별다른 대책 없이 시작한 것이었더라고요. 시작과 동시에 계약을 할 거래처가 있을 거라고 믿었지만 남편과 도련님은 매일같이 이곳저곳을 쏘다니며 영업을 하기만 했습니다. 성과가 있었으면 다행이지만 계약을 따내기가 쉽지 않은지 시간만 자꾸 흘러갔고 꽤 오랜 시간 동안 당연히 매출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저희 남편이 진짜 믿는 구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어요. 바로 자신의 부모님이더군요. 시부모님은 두 형제가 새로 시작한 사업에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셨어요. 솔직히 그분들 덕에 저도 걱정 없이 신혼생활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저는 결혼을 할 때 양가 부모님의 도움을 일절 받지 말자는 주의였기에 신혼집이나 결혼식 관련해서는 저희 둘이 모은 돈만 사용했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달랐어요. 부모님에게 받는 것이 익숙한 사람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사업이 힘들어지고 잘 풀리지 않을 때면 제게 한마디 상의 없이 덥석 부모님을 찾아 손을 벌렸고 저는 뒤늦게야 그 사실들을 알게 되었지만 뭐라 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 그럼 네가 도와줄래? 너도 돈 없잖아. 근데 부모님이 해주신다 하잖아. 그럼 너는 감사합니다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네가 도와주던지. 결혼 전에도 결혼 후에도 언제나 변함없이 다정했던 남편이었지만 유독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날카로웠습니다. 솔직히 남편 말에 반박을 할 수가 없었어요. 금전적으로 제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남편을 그냥 내버려 두었답니다. 그 부분만 빼면 저희의 결혼 생활은 완벽하다 믿었으니까요.
저희 결혼 생활이 삐걱거리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겨우 1년 정도가 흘렀을 때였어요. 여전히 사업 때문에 힘들어하는 날이 잦았던 남편이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 집에 들어가서 살자. 그 말을 들었을 때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더군요. 저는 여태 남편에게 한 번도 보인 적 없는 모습으로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다행히도 남편은 그 일로 더 고집을 피우지는 않았어요. 간혹 서운한 소리를 내뱉는 날이 있었지만 저는 두 귀를 닫았습니다. 그러다 남편의 사업이 빛을 보기 시작한 것은 결혼 후 2년이 흘렀을 즈음이었습니다. 운 좋게도 마음 맞는 거래처를 알게 되었고 그 사장이 운영하는 레스토랑이 제법 규모가 크고 체인점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남편 입장에서는 큰 행운이 찾아든 셈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알터니가 빠진 기분이라고 저희를 초대해 맛있는 저녁을 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회사를 그만두고 내조를 하라는 명령 아닌 명령을 내리셨고 애써 침착하며 남편과 상의해보겠다는 대답을 드렸었죠. 그리고 그날 그 자리에서 도련님이 깜짝 결혼 발표를 했습니다. 연애도 하는 줄 몰랐는데 갑자기 무슨 결혼이냐고 반색을 피하시던 시어머니께서는 도련님에게 대놓고 질문하셨습니다. 뭐 하는 집안에 어떤 직업을 가진 여자냐고. 그런데 도련님이 이상했어요. 잔뜩 화가 난 듯 그냥 사랑하고 마음 맞는 사람이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시부모님께서도 도련님의 그런 행동에 당황하신 듯 보였어요. 남편이 서둘러 분위기를 환기시키며 그렇게 어색한 상태로 식사 자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아마 그날은 그 자리에 있던 모두의 마음이 혼란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남편을 포함한 시댁 식구들은 도련님의 돌발 결혼 선언으로 인해 혼란하셨을 테고 저는 시어머니께서 하셨던 내조 명령에 마음이 혼란했어요. 그런 남편에게 저는 넌지시 물었어요. 당신도 내가 회사 그만뒀으면 좋겠어? 이렇게 일이 잘 되고 돈 걱정 없이 사는데 당신이 뭐하러 남 밑에서 고생해. 그냥 엄마 말 들어. 말씀은 내조 하라셨지만 난 그런 거 바라지 않아. 그냥 당신이 집에서 편하게 지냈으면 하는 거지. 엄마도 당신 밖에서 더 고생하지 말라고 생각해서 하는 말씀일 거고. 그리고 우리 엄마 말투가 원래 좀 그래. 당신이 이해해. 본심은 그게 아니셨을 거야. 그렇게 말해주는 남편이 솔직히 고마웠어요. 제가 고생할까봐 더는 밖에서 일하지 말고 편하게 집에서 지내라는 말. 그리고 남편의 말이 진심이라면 제가 어머님 말씀에 기분 나빠할 것도 없었죠. 내조 하나는 자신 있었습니다. 남편을 너무나도 사랑했으니까 말이에요. 그렇게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남편의 내조를 착실하게 하는 아내가 되었습니다. 직장을 다닐 때는 아니었는데 회사를 그만두고 나니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매일같이 하셨어요. 어떤 음식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요즘 이런 걸 챙겨 먹이면 좋을 것 같다는 전화였습니다. 저는 물론 그 전화가 싫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들을 생각하는 두 여자의 마음이 일치하는 것은 행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던 중 도련님이 결혼을 하셨습니다. 사실 그 안에는 더 많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도련님의 결혼은 시부모님께서 엄청나게 반대하시는 결혼이었는데 이유가 제 입장에서는 조금 씁쓸했답니다. 사치에 찌든 사람이라든지 성격이 개차반이라든지 도박이나 음주에 빠져 허우적대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이유로 반대하시는 거라면 저도 도련님을 설득하는 사람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반대하시는 이유는 전혀 다른 종류였습니다. 어떻게 부모 없이 자란 여자를 우리 집에 들이겠다는 거냐? 그랬습니다. 동서가 부모 없이 혼자 자란 여자라는 것이 반대 이유였어요. 이 얼마나 슬프고 씁쓸한 이유란 말인가요? 고작 그런 이유로 어떤 사람인지 알기도 전에 온갖 험한 말씀을 내뱉으시며 반대하시는 모습이 솔직히 좋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동안 들었던 정이 뚝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굳센 반대에도 도련님은 굴하지 않고 결혼식을 올렸고 그에 따라오는 구박을 견뎌야 하는 것은 동서였습니다. 동서는 시어머니로부터 내 아들을 홀린 여우 같은 것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었어요. 저는 그런 동서가 안타깝고 불쌍했습니다. 저를 대놓고 미워하신 적은 없었지만 저는 시어머니를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그간 있었던 몇 번의 아슬아슬하고 불편했던 발언들이 퍼즐 마치듯 착착 맞추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게는 차마 다 보여주지 않으셨던 시어머니의 본 모습이 동서 앞에서 가감없이 드러났기 때문이죠. 제 마음은 점점 더 동서에게로 기울었어요. 제가 봤을 때 동서는 미움을 받아야 할 사람이 전혀 아니었거든요. 사람이 순하고 착하고 여린 마음을 가지고도 모든 끝까지 해내는 뚝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동서의 귀함을 시어머니께서도 알아주셨으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에게 동서 칭찬을 하며 보내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이유 없이 박힌 미운털을 빼내기란 쉽지 않더군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를 설득하는 것을 포기하고 저라도 동서와 잘 지내보는 것을 택했습니다. 내가 어머님께 동서 칭찬도 하고 더 나쁜 말씀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려 보았는데도 잘 안 되네. 미안해 동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 도와주고 싶은데. 형님께서 왜 저한테 사과를 하세요? 제가 이렇게 태어난 걸 어쩌겠어요. 저는 괜찮아요. 그런 일 있으면 있을수록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져요. 저는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도 저 챙겨주시는 형님께 너무 고마운걸요? 동서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선함이 묻어났습니다. 왜 서방님이 동서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지 너무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남자였어도 이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겼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 동서와 저는 아주 친한 동서지간이 되었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여전히 동서를 싫어하셨지만 저는 제가 해줄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마음을 다해 동서를 도왔어요. 그리고 남편과 서방님이 함께 사업을 해서 저희 네 사람은 자주 만났고 그렇게 정을 쌓아갔어요. 그리고 한편으로 이런 모습을 오래 보신다면 분명 시부모님께서도 동서를 가족으로 인정하고 사랑해 주실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에 서방님이 갑자기 크게 아프게 되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서방님의 몸속에 병이 자라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자신조차 몰랐을 정도였으니 곁에 있던 저희들도 알 턱이 없었습니다. 서방님의 병명은 위암이었습니다. 초기에 발견해 다행이었지만 가족들은 큰 슬픔에 휩싸였어요. 저는 슬퍼하는 남편도 속상해하는 시부모님도 이해가 갔어요. 동서는 너무 울어서 부은 눈 때문에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남편과 제가 서방님이 입원한 병실을 찾았을 때 병원 로비에서 시부모님을 마주쳤습니다. 연락을 받자마자 두 분께서도 불이 나게 병원으로 달려오신 것 같았어요. 저희는 각자 서방님을 걱정하는 말을 한마디씩 주고받았어요. 그때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병실에 도착해 문을 열자마자 저는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신 시어머니께서 곧장 동서에게로 달려가 따귀를 올리셨기 때문입니다. 짝 하고 큰 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어요. 순간적으로 깜짝 놀라 어머님의 손을 잡고 끌어당겼습니다. 어머님께선 잔뜩 찢어진 눈을 하고서 동서를 무섭게 노려보셨습니다. 어딜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봐. 얘가 얼마나 귀하게 큰 자식인데 내가 얘를 어떻게 키웠는데. 태어나 한 번도 잔병치레 같은 것 없이 건강하게만 살던 애가 갑자기 암이라니. 너 때문이야. 이 여우 같은 년. 부모 없는 것이 들어와서 나쁜 운을 몰고 왔어. 네가 우리 아들을 망쳤어. 동서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큰 소리로 엉엉 울었고 한참 동안이나 시어머니는 제 소나기에 잡힌 손목을 빼내려 버둥거리셨어요. 제가 그 손을 놓았다면 동서의 머리채라도 잡아뜯을 기세였습니다. 병실에는 여전히 동서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고 참다 못한 제가 남편을 노려보자 그제야 남편이 저를 도와 시어머니를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틈을 타 저는 동서를 데리고 병실 밖을 빠져나왔어요. 형님, 부모 없이 자란 게 정말 그렇게 잘못이에요? 내가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게 아닌데. 저요, 그래도 다른 사람들한테 미움받지 않고 살아보려고 죽을 만큼 노력하며 살아왔어요. 미움받는 게 무서워서 사랑하는 마음도 쉽게 안 가졌어요. 그러다 겨우 민준 씨 만나 사랑 하나로 결혼한 건데. 그 사랑의 대가가 이런 거라면 저 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여전히 엉엉 우는 동서의 어깨를 말없이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쯤 되니 저도 더 위로할 말이 없었어요. 제 눈에도 그날 어머님의 행동은 악마 같은 행동이었고, 제가 동서에게 해줄 수 있는 진심 어린 말은 딱 하나뿐이었거든요. 이제라도 이 결혼 다시 생각해보는 것 어때? 하지만 차마 동서에게 그 말을 뱉지는 못했고, 그냥 계속해서 우는 동서를 안고 달래며 병실 밖을 걷고 또 걸었습니다. 동서는 서방님이 쾌차할 때까지 묵묵히 병수발을 했습니다. 제게 종종 연락을 해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왔지만 저는 믿지 않았죠. 얼마나 서로가 사랑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동서의 말이 진심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동서가 말했듯 그 사랑 하나만 보고 결혼을 했던 그녀였으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비로소 건강을 되찾은 서방님이 돌이킬 수 없는 발언을 하고야 말았어요. 글쎄 민준 씨가 저한테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엄마한테 사과해 이러는 거 있죠?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동서가 뭘 사과해야 하는 건지, 사과를 해야 할 사람은 동서가 아니라 시어머니셨거든요. 하지만 착한 동서는 그렇게 제게 전화에 울분을 토해놓고도 자기 남편의 뜻에 따랐습니다. 100% 진심이 담긴 말은 아니었겠지만 자기 남편 말대로 시댁과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말이에요. 하지만 돌아오는 시어머니의 반응은 변함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동서는 끝내 서방님과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다른 이유 없이 오직 자라온 가정 환경 하나만으로 결혼 생활 내내 구박을 받아야만 했던 동서를 보내며 전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후 동서의 안부가 궁금해 한번 연락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너무 착하고 심성고운 사람이었다는 걸 알기에 혹시 어디서 힘들어하고 지내진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였죠. 연락을 줘서 고맙다고 말문을 열었던 동서는 마지막에 제게 그랬습니다. 저도 형님 좋아했지만 이제 더 연락하는 일은 없었으면 해요. 제 말 무슨 뜻인지 아시죠? 더 좋은 일로 인연을 쌓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건강히 잘 지내세요, 형님. 서운하지 않았어요. 동서가 하는 말에 담긴 의미를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 역시도 동서와 같은 마음이었거든요. 그녀가 저의 동서가 아니었더라면 저희는 다른 기회를 통해 인연을 쌓았을지 모르는 일이었어요. 그랬더라면 이렇게 황당한 이별을 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아쉽지만 저는 동서의 뜻을 존중했어요. 그렇게 서방님은 이혼남이 되었고 떠나버린 동서를 대신해 시부모님의 미움을 받는 것은 제 몫이 되고 말았습니다. 분명 저는 구박을 받지 않았었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바로 임신 때문이었답니다. 노력을 하고 또 해도 아이가 들어서지를 않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마침 모든 문제가 저에게 있다는 불결하다는 듯한 태도에 저 역시 상처를 받고 말았죠. 그리고 몇 년 후 제가 사랑하고 믿었던 저희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말았습니다. 외박이 잦아지고 집에 있는 시간이 줄어들어 단순히 일이 바빠 그런 줄로만 알았는데 빨래를 하다 셔츠에 묻은 립스틱 자국을 보게 되었어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 들었죠. 설마 아닐 거야 하고 생각했지만 그 생각은 쉽게 떨쳐지지가 않았고 매일 밤마다 혼자 그 생각에 괴로웠어요. 그 립스틱 자국 하나로 인해 이미 저는 마음속으로 남편의 외도를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외도가 맞다면 증거를 수집해야 했어요. 당장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일이었으니까요. 얼핏 듣기에 바람이 났다는 증거가 있어야만 재판 이혼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던 저였습니다. 하지만 멍청했던 저는 증거를 찾아야 한다는 마음 반, 그래도 아닐 수 있다는 마음 반으로 남편을 바라보았답니다. 그 후로 저는 남편이 집에 들어온 시간마다 핸드폰을 찾아 헤맸어요. 제 기억에는 분명 남편의 핸드폰에 비밀번호가 걸려있지 않았기 때문에 메시지나 기타 내역들을 확인하는 일이 쉬울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핸드폰에는 별다른 것이 없었고 핸드폰을 보는 것을 포기하려던 찰나 잊고 있던 사실을 떠올리게 되었죠. 남편에게는 업무용 핸드폰이 하나 더 있었다는 것을요. 사업을 하다 보면 업무 연락이 많이 오는 편이라 남편은 오직 업무용으로 쓸 핸드폰을 하나 더 마련했었어요. 남편의 양복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자마자 굳게 잠겨있는 업무용 핸드폰. 저는 머리를 굴려 비밀번호를 맞춰보았습니다. 운이 좋게도 핸드폰 잠금이 풀렸지만 마침내 남편 몰래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생각에 손이 덜덜 떨렸어요. 아무리 심호흡을 하고 침착하려 해도 떨리는 손을 어떻게 할 수가 없더군요. 역시 보란 듯이 남편의 핸드폰에는 수상한 여자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저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저 몰래 철저하게 숨기려 업무용 핸드폰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더 괘씸했어요. 그렇게 철저할 것이었더라면 아예 더 완벽하게 철저해서 제게 들키지나 말지. 여전히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제 핸드폰을 꺼내어 남편의 핸드폰을 촬영했습니다. 그렇게 핸드폰에서 겨우 증거랍시고 얻을 수 있던 것은 그 여자와 남편이 나눈 사소한 대화, 그게 전부였어요. 오늘 몇 시에 만날까? 예쁜 속옷 입고 와. 저번에 입은 속은 예쁘더라. 와이프가 수상하게 생각 안 해. 등등. 제 핸드폰으로 그 증거들을 촬영하면서도 남편이 언제 욕실에서 나올지 몰라 초조했습니다. 제가 그걸 봤다는 사실도 철저하게 숨겨야 했기에 며칠에 걸쳐 그 대화를 열고 또 열어가며 증거를 모아야 했죠. 그러는 과정에서 저 자신에게 스스로 총을 겨누는 기분이었어요. 이걸 증거 삼아 남편을 벌한다는 생각보다 남편이 바람을 폈다는 것이 진짜라는 사실이 더 괴로웠거든요. 애초에 사랑하지 않았던 관계라면 그렇게나 괴롭지는 않았을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정말 진심을 다해 사랑했었고 가고자 하는 길이 같았어요. 그래서 시집살이가 좀 고되더라도 남편이 있어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나 믿고 의지했던 남편이 뒷공무니로 그딴 짓거리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 많이 절망적이었어요.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천박한 대화들과 저에게는 한 번도 해주지 않았던 상냥한 말들이 나열된 메시지 창을 보고 있는 것이 어찌나 괴롭던지. 그러면서 저는 결정적인 증거가 더 나와주기를 바라며 남편을 미행하기 시작했어요. 남편과 그 여자가 만나는 모습들을 몰래 찍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남편이 그 여자와 즐겁게 보내는 시간들을 고통스럽게 바라보아야 했죠. 달려가 딱이라도 날려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증거를 모으겠다는 일념 하나로 꾹 참아가며 그 시간들을 버텨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남편에게 제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며 이혼 서류를 내밀었을 때 남편이 웃더군요. 이게 네가 생각하는 대로 흘러갈 거라고 생각하니? 소름 끼치게 남 뒷조사하고 몰래 핸드폰 열어본 게 스스로 잘한 일 같아? 근데 네 생각대로 절대 되지 않을 거야. 이혼 까짓 건 못할 것 없지. 난 잃을 게 없거든. 제가 생각한 모습이 남편이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 빌거나 다시는 그러지 않을 테니 제발 이혼만은 말아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너무 세상 물정을 몰랐고 그 인간의 실체에 대해 몰랐던 거예요. 모든 것이 저의 착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어 있었습니다. 제가 증거랍시고 몇 개월 동안 숨어서 잠복하며 모아왔던 증거라고 믿었던 모든 것들은
법정에서 스토킹의 증거가 되어버렸어요. 제가 남편 몰래 핸드폰 비밀번호를 알아내 메시지 내역을 훔쳐본 것과 남편과 그 여자의 결정적인 증거를 잡기 위해 미행하며 촬영했던 사진들이 모두 다 증거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말했어요. 증거로 인정받기는커녕 남편 측에서는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제가 자기를 스토킹했다고 주장했죠. 억울하고 답답했지만 법이 그렇다는 말에 더 할 말이 없더군요. 그때 당시 너무 좌절스러워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남편이 바람난 것도 모르고 매일같이 삼시세끼를 챙겨 먹이던 멍청한 내가 내 스스로 그 남자 뒤통수를 쳐보겠다고 복수를 계획했다 한들 그게 성공할 리가 없지. 이혼으로 갚아주겠다 마음 먹었을 때부터 차라리 전문가를 찾아가 조언을 받고 도움을 요청했어야 했습니다. 그냥 바람을 폈다는 증거를 모으기만 하면 그게 어떤 방식이든 상관이 없는 줄로만 알았어요. 혹시나 제 사연을 듣고 이혼을 준비하시는 분이 있다면 무언가를 실천에 옮기기 전에 꼭 전문가와 상담을 먼저 해보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아무튼 거기서 그 이혼 과정이 마무리되었더라면 차라리 제 가슴이 덜 허무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후 남편으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고소 내용이 어떠한지는 중요하지 않더군요. 그냥 제가 고소를 당했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 남자가 저를 괴롭히기에는 충분했어요. 남편이 저를 고소한 이유는 정말이지 황당함 그 자체였어요. 첫 번째는 제가 출산을 위한 잠자리에 부부로서 성실히 임하지 않았다는 것. 두 번째는 결혼 생활 내내 제가 자기를 스토킹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제가 증거를 모으겠다고 했던 행동들이 그 남자에게 좋은 먹잇감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그동안 보냈던 메시지 같은 것들을 교묘하게 편집하여 마치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고소장을 썼더군요. 저는 결국 남편이 고소장에 첨부한 그 메시지 내역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어요. 긴 시간 저는 의미 없는 소송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남편이 불륜이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제가 준비했던 자료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되어 저를 하찮은 인간으로 만들었어요. 친정 부모님은 그냥 모든 것을 그만두고 이쪽으로 들어와 살라고 하셨습니다. 친구들도 그랬어요. 어차피 위자료 한 푼 받지 못하고 그 자식이 불륜이었음을 증명하기 힘들다면 하루라도 빨리 그 쓰레기를 버려버리고 다시 제 삶을 찾으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전 그 인간을 벌하고 싶었습니다. 작든 크든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끝까지 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과 친구들의 걱정 어린 시선을 받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잘 사는 것이 최고의 복수라는 것을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복수를 꿈꾸던 마음을 접고 합의 이혼을 택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혼해주지 말고 평생 옆에 붙어서 하고 싶은 대로 못하게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하던데 저는 그 짓은 차마 못하겠더군요. 그렇게 그 인간과 저는 이혼을 하고 완전히 갈라섰습니다. 혼자 살 집을 전세로라도 당장 구하려고 했지만 친정 부모님의 권유로 친정에 들어가 살게 되었어요. 결혼 전 제가 쓰던 방이 그대로 있는 모습이 괜히 눈물이 나더군요. 결혼 후에 친정에 들러서 그 모습을 보았을 때는 아무런 기분이 들지 않았었는데 이제 이혼녀가 되니 그런 사소한 것들이 다르게 와닿는 제 자신이 우스웠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이혼녀의 꼬리표를 달고 나와 행복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 좋은 점이 더 많더라고요. 아니, 좋은 점이 많다고 생각하며 살게 되더군요. 가족들의 따뜻한 진심 어린 말 하나하나가 제 자신을 미워했던 지난 날을 똑바로 바라보고 바로잡게 만들어 주었거든요. 가족들이 아니었더라면 저는 아마 오랜 시간 동안 괴로워하고 스스로를 자책하며 지냈을지도 몰라요. 제가 제 자신을 갉아먹지 않을 수 있도록 가족들이 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처음엔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평생을 바칠 생각으로 사랑했던 사람과 결혼을 해서 이루었던 가정이 완전히 박살이 났는데 이렇게나 평온하고 괜찮은 기분이라니. 그 후 저는 찢어진 가슴을 꿰매어 붙이고 새 일자리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신혼 초 시어머니와 남편의 말 한마디에 대차게 회사를 때려치우고 내주한답시고 집에만 있었던 제가 미친 듯이 후회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바보 같은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주부로 살았던 공백이 길다는 이유로 직장을 구하는 게 쉽진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정기적인 일자리를 구하는 것에 부담을 버리고 당장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하기로 결심해야 했습니다. 친정에 들어와서니 눈치가 보여 취업을 하기 전까지라도 생활비 정도는 스스로 해결하고 싶었어요. 되도록 집에만 있는 모습을 부모님께 보여드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컸습니다. 제 앞에서 내색은 하지 않으셨지만 제 얼굴을 보실 때마다 그 일을 떠올리며 속상해 하실 것이 불보듯 뻔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평일에는 재취업을 위한 자격증 공부를 하러 국비 등록을 해 학원을 다녔고 주말에 예식장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이혼녀가 예식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니 아이러니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원래 하던 일이 서비스직이었고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마음먹었을 때 딱 눈에 들어온 일이 예식장 일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지원을 하면서도 내가 지금 남 결혼을 돕는 일을 해도 되는 건가 싶은 마음에 왠지 면접에 떨어질 것 같았지만 당당히 합격을 하고 말았답니다. 게다가 규모가 크고 초호화 예식장으로 꼽히는 곳이라 시급도 나쁘지 않았어요. 비록 아르바이트였지만 주말 아침마다 바쁘게 어디론가 나갈 일이 생겼다는 것이 제 심리에 꽤 큰 도움이 되었어요. 출근하고 한동안은 실수도 잦고 힘들었지만 곧 익숙해져 갔어요. 그렇게 제법 일이 손에 익어 일하는 것이 편안해질 만큼 시간이 흘렀을 때쯤 제 두 눈을 보고도 믿기 힘든 것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여느 주말처럼 예식장에서 근무하고 있던 저의 시야에 너무나도 익숙한 사람이 들어오고 말았기 때문이었어요.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너무나도 예쁜 얼굴을 하고서 예식장에 나타난 사람. 그녀의 정체는 바로 몇 해 전 이혼을 하고 집을 떠났던 저의 동서였습니다. 어쩐지 낯익은 이름이더라니. 아무리 동서의 이름과 같은 이름이 명단에 올라와 있었다고 한들 설마 진짜 동서가 예식의 주인공일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멀리서 보았지만 그 신부가 동서임은 틀림없었어요. 순간적으로 동서라고 불러세워 그녀와 인사를 나눌 뻔했지만 제가 아는 체를 하는 것이 동서에게 곤란한 일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사를 나눈다고 해도 그녀를 칭할 마땅한 호칭도 떠오르지 않았고요. 게다가 시댁 식구들이 치가 떨려 이혼을 했던 동서였는데 그렇게 좋은 날 저를 마주하는 것이 좋을 리도 없겠다 생각했어요. 그랬기에 그냥 못 본 척 지나치려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둘러 자리를 피하려던 그때 동서와 눈이 마주치고 말았어요. 놀란 그녀도 버릇처럼 저를 향해 형님하고 부르려다 주변 눈치를 보는 것이 느껴졌어요. 저는 괜히 전 남편의 가족들을 잊고 행복한 새 삶을 출발하는 동서를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살짝 눈인사만 건네고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평소에 일할 때처럼 동서를 신부님으로 칭하면서 대했습니다. 그렇게 동서의 새 출발을 속으로 응원하며 그날의 업무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 동서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술에 취한 목소리였습니다. 형님, 저 현경이에요. 제 번호 기억하고 계시죠? 늘어진 목소리에 몹시 당황했어요. 동서는 제가 뭐라 대답을 하기도 전에 톡 쏘아붙이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아까 왜 저 그냥 모른 척 하셨어요? 혹시 제가 그때 그렇게 말씀드려서 형님 저 속으로 미워하셨어요? 그래도 아까는 조금 서운했어. 몇 년 만에 보는 건데. 저는 서둘러 해명해야 했습니다.
동서가 새 출발하는 날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동서가 울면서 물어왔어요. 형님, 저 형님 너무 보고 싶었어요. 형님은 그 후에 제 생각 안 나셨어요? 저는 머릿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여전히 만나면 안 되는 사이인지를 말이에요. 그리고 용기 내어 동서에게 말했어요. 한번 만나서 차 한 잔이라도 마시자고. 사실 나도 이혼했다고 말이죠. 제가 이혼했다는 말에 동서는 또 엉엉 울었습니다. 핸드폰 너머 동서는 몇 번이고 반복해서 제게 말했어요. 축하한다고, 잘하셨다고. 그렇게 저희는 한 카페에서 약속을 잡고 5년 만에야 제대로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저는 그간 있었던 일들을 동서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동서는 제가 말을 하는 내내 웃었다가 울었다가 반복했죠. 누군가에게 제가 겪은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를 모두 들려주는 것은 처음이었어요. 함부로 누구에게 말했다가 쯧쯧하고 욕을 먹거나 한심한 눈초리를 살까봐 쉽게 털어놓지 못했던 이야기였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 동서를 만나니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을 용기가 생기더군요. 동서는 누구보다 제 마음을 잘 알아줄 사람이라 그랬나 봅니다. 그렇게 제 사정을 듣게 된 동서는 제게 말했어요. 진짜 열받네. 어떻게 참았어요? 형님도 진짜 나만큼이나 답답하시다. 정말 안 되겠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미친놈 2번 다시는 웃는 얼굴로 못 돌아다니게 코 납작하게 눌러버려요, 우리. 어디 할 짓이 없어서 바람을 피워. 동서의 반응에 흘리던 눈물이 쏙 들어가고 웃음이 나왔답니다. 복수를 해주겠다고 진심으로 화가 나서 저를 바라보는 동서에게 고마웠어요. 진짜 복수라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렇게 말해주는 동서에게서 진심이 느껴져서 그 하나로 웃음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동서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동서랑 같이 화내고 욕할 수 있어서 웃음이 나네. 동서, 말만이라도 정말 고마워. 진짜 복수하지는 못해도 동서를 이렇게 다시 만났으니 나는 괜찮아. 그런데 제 말을 들은 동서가 버럭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뭐가 괜찮냐고. 복수하자는 내 말 거짓말인 것 같냐고 말이죠. 알고 보니 동서는 재혼한 남편의 도움으로 큰 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당장 제 일자리부터 해결해 주겠다고 자신의 회사에 들어오라는 말을 하는 동서에게 어찌나 미안하고 고맙던지. 말만으로도 고맙다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대답했더니 전보다 더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형님, 이제 우리 멍청하고 답답했던 모습들은 그 집구석에 다 버리고 왔다고 생각하자고요. 일단 저만 믿고 우리 회사에서 같이 일해요. 그냥 가까이에서 얼굴 보면서 이야기 나누면서 같이 그 자식 엿 먹이자고요. 이전과 180도 달라진 동서의 모습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동서는 우선 저의 호칭부터 새로 정리하자고 제안했고 언니, 동생으로 호칭 정리에 들어간 저희는 다시금 그 집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동서에서 동생이 된 형경이는 분명 예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에 저는 금방 빠져들었죠. 그리고 마치 그 모습에 홀린 듯 저는 형경이네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었죠. 복수를 도와주겠다는 형경이의 말은 모두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몇 번이고 말만으로도 고맙다고 말을 해대고 있으니 답답했는지 형경이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언니. 사실 저도 대책 없이 뱉은 말이었어요. 그래도 우리 방법을 같이 찾아보자고요. 이대로 당하기만 하고 쪼르르 사라져 주기엔 너무 억울하잖아요. 저희가 제외했었던 그날, 형경이는 결혼식이 끝나고 다음날 떠나야 하는 신혼여행을 앞두고 술을 진탕 마셨다고 했어요. 재혼한 남편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그날 예식장에서 저와 마주쳤던 이야기를 했다는 형경이. 형경이의 남편은 소중한 인연을 이렇게 놓칠 수는 없지 않느냐며
오히려 먼저 저한테 전화를 걸어보라고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에 용기를 내어 제게 연락을 할 수 있었다는 현경이의 말에 저는 현경이의 현 남편에게도 고마운 마음이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현경이의 남편은 더 대단한 사람이더군요. 자신이 이렇게 자신감 있는 성격으로 바뀔 수 있었던 것도 모든 것이 지금의 남편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도 나처럼 혼자 자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을 잘 알아요. 근데 계속 만나보니까 훌륭한 면이 엄청 많은 사람이더라고요. 현경이의 현 남편은 부모님 없이 어렵게 자랐음에도 자수성가로 크게 힘을 키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문득 사업을 했던 전 남편이 생각나 우울했어요. 그리고 그런 제 속내를 현경이도 눈치챈 듯 했죠. 그렇게 저는 현경이의 손에 저의 복수를 맡기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어요. 언니, 나 진짜 소름 돋아서 미쳐버리는 줄 알았다니까요. 어떻게 사람 일이 이렇게 되는지. 나 몇 번이고 다시 보고 또 다시 봤어요. 믿기지가 않아서. 현경이는 제게 어떤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현경이의 남편이 전해주었다는 무언가가 들어있었어요.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서류에 적힌 글자들이었습니다. 얼핏 보기엔 평범한 계약서와 거래 내역서가 들어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결코 평범한 계약서가 아니었답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5글자의 회사명, 현경이는 말했습니다. 그거 저희 남편 레스토랑에 식자재 맡기고 있는 거래처 서류예요. 내가 이거 처음 보고 남편이 물어보기에 사진 하나만 찍어달라고 부탁했거든요. 이거 오늘 새벽에 찍은 따끈따끈한 사진. 그녀의 손끝에는 익숙한 사람의 모습이 찍힌 사진이 들려 있었어요. 바로 전 남편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현경이의 남편이 하고 있다는 사업은 레스토랑 사업이었고 그곳에서 식자재를 맡기고 있는 업체가 바로 저희들의 전 남편들이 하던 회사였던 거예요. 저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도무지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현경이의 말 때문이었어요. 이제 복수를 할 수 있겠어요. 우리 남편이 도와주기로 했거든요. 놀라지 말고 들어요. 언니, 남편이 뒤로 몰래 알아보니까 그 자식들 우리 남편 회사에만 의지해서 여전히 일 굴리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 자식들 사업 돈줄은 우리 남편이 쥐고 있었다는 거지. 현경이는 여태 연애를 하고 사업 얘기를 오며 가며 들었어도 결코 몰랐었다고 했어요. 자기 전 남편이 현 남편의 사업과 얽혀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저를 이렇게 만나게 되지 않았더라면 아마 더 오랫동안 그 사실을 모를 뻔했다고. 이 기회를 틈타 꼭 제대로 엿을 먹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저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 집 부모들도 이미 그 형제들에게 가진 돈을 다 끌어쓰느라 사업이 망하면 구제해줄 돈이 남아있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제대로 뒤통수를 날릴 기회였죠. 근데 어떻게 하려고? 갑자기 일방적으로 그렇게 거래를 끊어도 되는 거야? 제 물음에 현경이가 미소를 쓱 지어 보였어요. 다 방법이 있죠. 그 연병을 놈들 아주 앙큼한 짓을 했더라고요. 그녀에게 한 차례 설명을 들었던 현경이의 남편 성현 씨는 그간 몰래 눈 감아주던 일을 터뜨리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성현 씨네 레스토랑으로 거래하는 금액과 기존의 금액에 조금씩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면서도 두 형제가 힘들게 사업을 시작해 끈끈하게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보기 좋아서 그간 모른 척하고 지냈다는 성현 씨. 자기가 어렵게 혼자 사업을 시작하면서 겪었던 날들이 생각나 그 심정이 공감되어 그들이 그런 짓을 하는 것도 눈 감아주며 지냈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그들의 실체를 알게 되니 배신감이 드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공급하는 재료의 품질을 티 안 나게 바꿔치기 해가며 조금씩 뒤로 돈을 빼돌린 것도 모자라 부모 없는 사람을 비하하고
하나뿐인 저를 두고 바람을 피기까지 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았더라면 결코 눈 감아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는 말했어요. 그렇게 저희 세 사람 모두 그 두 남자를 망하게 하는 것에 진심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 사실을 문제 삼아 성현 씨의 회사에서는 그들과의 거래를 끊어버렸고 그동안 증거가 될 만한 자료를 모아 소송을 시작했어요. 그 시간이 길고 길었지만 하루하루 성현 씨를 통해 진행 사항을 전해드릴 때마다 이상하게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결국 전 남편의 회사는 문을 닫았다고 전해들었어요. 현경이의 현 남편은 소송을 통해 피해 보상금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비록 큰 돈은 아니지만 그 돈을 받게 되면 저와 현경이에게 나누고 싶었다던 성현 씨의 마음을 사양하고 그의 레스토랑에서 한 끼 푸짐하게 함께 식사하는 것으로 대신했어요. 돈도 좋지만 그 돈은 처음부터 제 돈이 아니었고 저는 그들과의 인연이 돈보다 몇만 배는 더 감사했거든요. 현경이도 저도 전 남편들에게 제대로 된 복수를 한 것 같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시댁과의 지독한 인연을 끊어내고 그동안의 시간을 보상받지 못했지만 이토록 마음씨 예쁜 동생을 얻게 되어 기뻐요. 그 집에 시집을 갔던 저의 인생이 불쌍했다가도 이런 동생을 얻었다는 게 어쩌면 축복인가 싶습니다. 지금은 저희 모두 친구처럼 가까운 사이로 지내고 있어요. 진즉의 동서와 형님 사이가 아니라 언니 동생 사이로 만났더라면 어땠을까요? 이런 상상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지금이 너무 좋답니다. 현경이를 우연한 기회로 다시 만나 이렇게 도움을 받고 고마운 만큼 저도 그녀의 회사에서 도움이 되는 인재로 업무 능력을 키워나가고 있어요. 제 인생에 그녀가 너무 감사한 존재인 만큼 저 역시 그녀의 인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